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고일 설명회, 국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치메카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라고 하고요. 지금 대치메카 이외에 등등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고 1부터 고 3까지 이제 제가 쭉 연결을 해서 수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큰 플랜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이제 고1을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을 앞두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그러면 뭐가 제일 이제 궁금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어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아마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크게 두 개예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그러면 고1 국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아셔야지만 뭘 먼저 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고1 국어 해서 밑에 이렇게 영역들을 쭉 나눠놨습니다. 지금 국어를 전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커다란 그 영역들은요, 이제 문학하고 독서 그리고 화작, 언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이제 수능부터 공통 과목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좀 나누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앞에 있는 이 문학하고 독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 과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작이랑 그 다음에 언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1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1 국어에는 이 영역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대비를 해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전체 영역을 결국엔 다 두루두루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비중을 똑같이 해서 준비를 하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럼 고1 국어에서 주로 내신에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좀 이 시기에 많은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 뽑아보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문학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언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매는 언어와 매체죠. 그 중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문법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문학하고 문법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독서는 지금 고1 국어에 실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사실 접하는 비문학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단이 벌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론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의 양이 많고 알아야 되는 그 양이 방대한 문학과 그 다음에 문법, 요거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시기에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도 문학과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는 그 교과서에 있는 독서 이외에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부터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되게 길어지지만, 문학에서도 한 두 가지 포인트, 그리고 문법에서도 또 집중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자, 문학 같은 경우에 지금 문학 갈래별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큰 틀을 잡아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들 많이 이제 물어보세요. 이게 문학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현대시를 해야 되냐, 뭐 고전시가를 해야 되냐, 뭐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데 뭐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해야 됩니다.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든 작품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래별 학습, 그러니까 그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잡아놓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왼쪽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목차를 실어 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뭐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모든 1학년 교과서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학 같은 경우.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또는 1학기 기말고사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라고 있는 네 가지 이 갈래 영역이 모두 다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에 1학년 국어의 목표는 결국엔 모든 학생들이 국어의 전 영역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한 번씩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서정갈래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서정갈래를 접근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많은 작품을 학습한다고 해서 절대 자기의 실력이나 이런 게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전체적인 영역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거를 분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다지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보면 그 서정갈래 안에 현대시하고 고전 시가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사갈래의 소설 두 가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극갈래의 희곡 시나리오 그리고 교술갈래의 현대 수필과 고전 수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에 대한 갈래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문학의 개념학습의 핵심이다. 이 개념, 문학 개념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 모든 이제 강사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학년 때 이제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2학년 말에 들어오거나 하는 학생 중에서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한 학생들의 공통점을 보면, 근데 중심적으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을 보는 그런 경험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자꾸 실수가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뜯어보면 이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뭐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에 3학년 때 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쫙 하기에는 시간도 조금 모자르고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은 벌써 그걸 가지고서 자기 거를 다져가지고 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제 거기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조금 더 지루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예비고의를 시작할 때 개념어 학습을 정확하게 해놓고 시작하는 게 결국엔 국어의 성적을 1등급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상위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는요. 자, 근데 내신 국어하고 뭐 수능 국어하고 그 개념어를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능 국어랑 내신 국어는 좀 다르지 않아요? 라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 내신은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조금 근본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개념어라고 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좀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고 수능 국어가 바뀌면 내신 국어도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왼쪽에다가는 내신 국어, 그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지금 고1 모의고사에 출제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거의 없고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시면 뭐 여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든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물 간 대화 형식이나 아니면 뭐 관찰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든지 아니면은 색감을 드러내는 시호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적인 말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교차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교차예요? 아니면 대화 형식은 어디까지가 대화 형식인가요? 라고 하는 그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어가 그냥 단순하게 어머님들이 보실 때 이거 쉬운 단어인데 라고 하더라도 그 틀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뭐 음성 상징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뭐 그 다음에 시선을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듬감을 뭐 사용을 하고 동일한 시호를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 결국엔 개념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야지만 결국엔 이렇게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예를 좀 보여주면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창의적으로 개념어를 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쓰지 않는 개념어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외고의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 특정 역사적 사건을 활용해서 묘사를 핍진하게 하고 라고 하는 핍진이라는 단어. 자, 이거는 모의고사를 뒤져봤을 때 핍진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2번에도 역사적 사실을 전고로 활용하여.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앞에 거는 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 뭐 교차가 된다 이런 일반적인 어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 단어를 선생님들이 한 번도 쓰시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 출제하시지는 않아요. 다만 본인이 이제 그 핍진이나 아니면 전고라는 말 자체가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거 맞는가 틀리는가라는 거를 좀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풀어보면 이 핍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풀면 사실적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 묘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의고사로 가져가면 특정 역사적 사건을 활용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서술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적 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정립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개념으로 배우고 이 핍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탠다드하게 쓸 수 있는 그 개념어를 정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예들을 자기가 체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뭐 좀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랑 비슷한 거를 계속 연결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개념어가 점점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선생님들이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말만 살짝 다른 걸로 바꿔놨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들을 제가 어차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요 개념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자기가 확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좀 개념어를 되게 탄탄하게 세워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고라는 말도 모의고사에서는 고사라는 말로 주로 나와요. 옛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좀 이제 설득력을 높인다든지 강조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신 국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어를 살짝 바꾸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념어가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개념이.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말 말고 내신에서 쓰는 말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를 맞닥뜨렸을 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했던 거더라 하면서 이제 혼동을 하거나 뭔가 적용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은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의고사에서 쓰고 평가원이 쓰는 그 어휘를 기준으로 해서 개념을 잡고 그걸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다르게 쓰는 용어들을 자기가 살을 붙여와서 만들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선생님이 쓰는 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계속 흔들리다 보면은 국어 실력 전체가 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건 수능에서 진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굉장히 간단한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부각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개념어를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모든 친구들 뭐 의인법, 뭐 서리법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달 외우죠. 근데 그 외운다고 뭐 어느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개념어 이렇게 100개, 200개씩 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외우게 하고 그거 옆에다 막 시험 보고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인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법이 뭐야? 그러면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요 라고 누구나 다 대답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그 의인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글자로 알고 있는 것하고 결국에는 텍스트가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의인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인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요 라고 다 대답은 하지만 그러면 얘는 의인법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보다는 맞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하는 친구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거 고전 시가라서 어머님들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해석을 하면,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광명이 너만하니가 또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 요 시조인데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고, 밤중에 광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달이겠죠. 일단 달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달한테 너만하니 또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너라고 하는 거는 문법에서 인칭대명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인칭대명사의 인이 뭐죠?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인데 그걸 너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의인법에 대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법은 그냥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이거를 이 작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풀어서 알려주는데 그게 결국 개념어의 학습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인칭대명사를 쓰면 의인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호격조사를 쓰면 의인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쓰면 의인법이다. 그 다음에 감정이 나오면 의인법이다.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의인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딱딱딱 집어주고 그거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 그게 결국엔 개념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것들을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주고 나면 본인이 조금 어설프고 뭔가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개념이 갑자기 개안이 확 되는 것처럼 눈에 딱딱딱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걸 주면 너라는 말 때문에 의인법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시조를 만약에 주게 되면 백구야 말 물어보자 했을 때 이 백구가 흰 갈매기거든요. 뒤에 보면 야라고 하는 혹격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거 왜 의인법이야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죠. 백구야 했을 때 야라고 하는 혹격조사 들어갔으니까, 혹격조사라고 하는 건 부를 때 쓰는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는 말을 시키려고 부르는 거고, 말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적인 걸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학습이 돼야지, 그냥 단순하게 의인법은 뭐뭐다 이런 학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문학 개념 학습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공식처럼 적용할 수 있는 되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의인법 이외에도 뭐 아이들이 모호하게 알고 있는 뭐 서리법이나 영탄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 이제 마무리했고 문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문법은 사실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고, 어떤 친구들은 모르겠다 그냥 던져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문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1학년의 그 모의고사는 뭐 조금 그런 차치하더라도 내신에선 좋은 점수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고1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 대부분 문학과 문법에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 비중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점수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다고 전 영역을 다 다루기엔 고1 교과서가 너무 좁아요. 근데 문법은 반드시 전체를 다 알아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은 딱 이때가 유일합니다. 이게 여름방학 때 가지고 전체를 다 아우르기에는 힘들어요. 너무 짧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방학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예비고일 이 정도 기간이 있을 때 전체적인 문법의 학습을 통해서 문법을 좀 다져둬야지, 나중에 이게 1학년 뭐 국어를 학습을 하든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혹시 언어를 이제 좀 뭐 학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1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다예요.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중세국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 고루고루 뭐 한 번에 이게 4개 영역 정도 되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이렇게 좀 퍼뜨려 놓는 편이죠. 근데 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문법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죠. 교과서에는 사실 의문의 변동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문의 체계를 알아야지 의문의 변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사실 교과서에 있는 것만 외우면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확장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의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고1 교과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한글 맞춤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문 규정의 그 말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품사와 문장 성분에 관계된 것들이고, 그리고 형태소에서 쓰고 있는 단어 형성에서 쓰고 있는 어간이나 뭐 접사나 이런 말들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글 맞춤법의 규정, 어문 규정을 본다는 거는 그냥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항은 요럴 때 쓰는 거다라고 하는 되게 피상적인 그런, 그리고 되게 편협한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이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한글 맞춤법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품사하고 문장 성분까지 전부 다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다룰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법 요소라고 좀 간단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종결 표현에서 부정 표현까지
종결, 시간, 높임, 피동, 사동, 부정 표현까지 전부 다 문법 요소인데 여기서도 절반 정도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시간 표현과 높임 표현과 피동 표현 정도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피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동이랑 같이 가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또 문장 성분에서 배울 수 있는 요소와 또 연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문법은 되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딱딱딱딱 요 부분만 학습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 돌고 나면 본인이 그 파트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적인 영역을 아이들한테 이제 이 시기에 꼭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세국어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중세국어를 맨 마지막에 빼는 이유는 여기서 쓰는 용어가 여기서 쓰는 용어와 겹쳐요. 근데 요 기본적인 사항이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여기로 넘어와 버리면 여기서 쓰는 용어를 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 요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전 문법을 좀 이제 배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문법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데 물론 문법이 암기할 게 많기는 해요. 그런데 1부터 100까지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문법 문제의 경향을 보면 이제 단순하게 이게 문법적으로 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줍니다.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것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요. 지금 요게 지금 평가원에서 낸 이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문법 문제도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지문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에 보면 뭐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과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충족하는 단어를 찾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잘 알고 이해해야지만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면 내신도 같이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예요. 학교 시험 문제인데 앞에 있는 그 요소가 거의 이제 유형이 흡사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십몇 년째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그 문법 문제 냈던 선생님들의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여기서 맞는 거 찾으시오. 단단단단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문제를 요구하는 거였다면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지문을 꾸려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요. 이게 지금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텍스트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 외운다고 해가지고 문법 뭐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예를 그냥 하나를 들어 드릴게요. 친구들이 문법을 처음 배우진 않아요. 분명히 중학교 때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봤을 때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몇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외우는지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것만 기억을 해요. 뭐 가느다란 물방울이요. 뭐 이렇게는 기억하는데 가느다란 물방울이 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문의 변동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이 7가지만 받침에 발음하게 되어 있다. 이게 사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요 7개만 발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7개를 외워야 되겠지. 그러면 잘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면 돼까지가 대부분의 이제 수업이죠. 그럼 저렇게 되면 내가 가느다란 물방울이 생각이 안 나고 가느다란 뭐 빗방울이 생각이 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알고 나면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여기 나오는 게 의문의 책입니다. 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의문의 변동 규칙이에요. 근데 요거는 의문의 체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는 저걸 하기 전에 항상 의문의 체계를 수업을 하는데 이 표는 외우게 다 합니다. 이거는 뭐 학교에서도 사실 외우라고 해요. 다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알고 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접근을 할 때 이게 왜 7개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다 이게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신하는지 밑에다 적어보자 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적는 거죠. 뭐 디귿에서 시옷을 대체하고 지읒을 대체하고 치읒을 대체하고 티읒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피읍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히읗은 이걸로 하고 쌍시옷은 이걸로 하고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거 밑에다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대체하는 것이 결국엔 기역과 디귿과 비읍만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기역과 디귿과 비읍을 표에서 찾아보면 딱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뭐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라 결국에 다른 어떤 받침들이 음절 말에서 평파열음, 여기서 예사 소리를 평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고3으로 넘어가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음절말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새로운 말로 바꿔요. 근데 그 음절말 평파열음화가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음절말 평파열음화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음절 말에서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하고 이응은 사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에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을 때 저거는 7개만 난다라고 해서 구색상 적어준 것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밑에 적어놓은 흰색 저 받침들이 기역과 디귿과 비읍으로 바뀌는 현상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고 이런 원리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비음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외우게 되는데 애들은 뭐 오남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외운 걸 뭐 어디서 다 배워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지 않아도 된다. 너네 그거 외우려고 너무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다 바뀐다는 거 배웠잖아. 그럼 받침은 이걸로밖에 발음이 날 수 없어. 그래서 비음 규칙 중에 앞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일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기역, 디귿, 비읍인 건 뻔하죠. 왜냐면 저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꼭 외워야 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다른 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뭐 가는 사람 물방울이 무슨 아니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비음과 유음 그리고 여기 파열음 예석소리 평음만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토대로 또 비음화를 설명하고 이걸 토대로 또 유음화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자기가 외워야 되는 게 이만큼이었다면 외워야 되는 건 이만큼 줄어요. 그럼 그 외우지 않은 걸 토대로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다루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외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독서인데요. 사실 독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이, 다루지 않은 영역들 중에서 독서가 참 많아요. 이게 독서가 사실 비문학인데,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비문학을 접근하는 방법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영역들,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모의고사의 기출 지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문제를 들이다 풀리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지문을 접근하고 읽어야 되는 것인지를 조금씩 차근차근 여러 영역들을 하나씩 다 다루어주면서 조금씩 비문학에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예전에는 인물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융합이라고 해서 가지문과 나지문으로 나눠가지고 비문학도 이렇게 융합해서 나오는 그런 유형이 생겼고요. 그리고 독서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짧은 독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읽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문들도 출제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최근 이제 수능의 경향입니다. 평가원에서 지금 바뀐 이제 수능으로 냈을 때 맨 앞부분에 이런 독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짧은 지문을 구성을 해주고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뭐 이번에 수능을 또 며칠 뒤에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융합하고 독서 이런 최신의 경향까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독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수업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이제 조기 개강반은 6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또 8주에 정규반 구성이 있어요. 근데 6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11월 21일에 개강인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시간을 안 써드려가지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문학과 독서와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주차는 1주차부터 지금 6주차까지 쭉 적어놨고, 사실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갈래별 학습이 될 수 있게끔 문학은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의문의 체계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진행됩니다.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큰일 들어가지고. 아니 물. 중간이요? 안 끝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6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학은 고1 교과서 주요 작품을 통해서 갈래별 학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래별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고1 3월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통해서 독서 영역 연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1학기 필수 문법 개념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문부터 높임, 시간, 피동, 사도,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는 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8주 같은 경우에는, 8주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강조드렸던 개념 학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래별 특징도 계속 세부적으로 좀 배우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6주에서 좀 맛보기 차원이기 때문에 한 주씩밖에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없었는데, 분량이 조금 더 많은 이제 시하고 소설 쪽에 좀 집중을 해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필수 작품. 그래서 그 영역의 특징은 가장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1학년 교과서나 2학년 교과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법을 연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서도 1학년부터 고3까지. 근데 고3의 그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로 이제 제일 쉬운 것들. 그런데 평가원이 어떤 이제 지문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조금 쉬운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고3까지 이제 지문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뼈대 아까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도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과제하고 테스트하고 학습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과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매일 국어, 매일 어휘 이렇게 두 가지가 매일매일 풀 수 있도록 제가 뭐 데이 1, 데이 2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풀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주차,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시를 배웠으면 그 현대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적용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학 개념어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독서에서 좀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들, 학습한 그 지문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어휘를 조금씩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과제물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간 모의고사가 있는데, 사실 이 주간 모의고사는 아이들한테 그냥 던져주고 80분 재고 풀어와라라고 했을 때 그걸 사실 제대로 해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풀어는 오지만 이거를 40분, 뭐 20분 뭐 짬날 때 푼다거나. 근데 사실 이 주간 모의고사를 주는 이유는 80분 동안 집중해서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매일 국어하고 주간 모의고사가 다른 건, 매일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집중학습을 위해서 매일매일 풀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고, 주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80분 동안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거는 학생 스스로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방안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저기 학습관리에 보시면 주간 온라인 모의고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선생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줌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아이들을 다 모으기도 힘들고 현장에 와가지고 시험 보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 비어있는 그런 스케줄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때 줌에 다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띄워주고 80분 동안 준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해주고, 제일 어려워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제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집에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숙제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좀 특징적인 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일 국어, 매일 어휘를 얼마나 잘 해왔는지 제가 또 체크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와 어휘 테스트를 매주 수업 시작 전에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다 어머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좀 더 보고 재시험을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점수로만 보내드렸을 때 이게 좀 몇 점이고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좀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시험지 전체를 찍어서 전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틀렸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머님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줄 수업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고등국어를 탄탄하게 시작하시고 싶다면 네,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성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